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은 이 기록과학 쪽에는 전혀 문외한인데 어떻게 우리 이혜영 교수님이 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자문위원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자리에 지금 제가 섰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강의는 인공지능과 이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기록 관리가 어떻게 인공지능이 기록 관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걸 소개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교양 수준의 인공지능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가, 그런 어떤 생각의 시발점이 되길 기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어저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쳐보니까요, 한 8,200만 건의 이제 검색이 나옵니다. 8,200만 건이요.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쳐보니까는 한 188만 건이 나오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에는 굉장히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이제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에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 쓴 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마인드라는 논문에서 쓴 건데, 이 논문이 최초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관련된 그런 논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면은 2014년에 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게임으로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 논문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사람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좀 빨리 종전이 빨리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전쟁이 한 2년 정도 좀 짧아지고 한 1,0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52년에 이제 동성애로 기소가 됐죠. 그래갖고 이제 54년에는 이제 자살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이 사람은 튜닝 머신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컴퓨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튜닝이라는 사람은 컴퓨터 공학 분야에 있어서 theoretical computer science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000년도까지는 우리가 튜닝 테스트를 통과하는 어떤 기회가 이제 등장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게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A라는 컴퓨터가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운데 칸막이가 쳐져 있고요. C라는 사람이랑 이제 C와 B가 이제 서로 이제 텍스팅을 하면서 이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쪽이 사람인가, 어느 쪽이 컴퓨터인가를 지금 알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하다가 보면은 사람 C가 어느 한쪽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의 이상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저 기계는 튜닝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알렌 튜닝이 그 논문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안한 그런 테스트였는데, 이것이 최초로 이제 통과한 것이 2014년에 이제 처음으로, 좀 밑에 있는 것처럼 2014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C라는 것은 A 또는 B랑 텍스팅을 해가지고 누가 사람이지 이제 못하는 거. 그 얘기는 결국 저 컴퓨터가 사람처럼 이제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동작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진수 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수 연산이니까 이제 뭐 덧셈, 뺄셈, 뭐 그런 거 논리적인 걸 연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지능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덧셈하는 것을 지능이라고 그러지 않고 뺄셈하는 걸 지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람의 지능과 어떤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인공지능의 진화의 이제 척도로 우리가 간주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에도 우리 사람이랑 체스가 두는 그런 인공지능은 여러 번 나왔는데 1997년에 와서 이제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IBM에서 만든 딥블루가 그 당시 그 체스 챔피언이었던 카스파로프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몰락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는 그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제파디라는 그 퀴즈 쇼가 있습니다. 마치 장학 퀴즈 같은 건데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장학 퀴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지금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 74번 연속으로 우승했던 이겼던 사람이라 그래요. 챔피언이 됐던 사람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 제파디에서 440만 불의 상금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이제 IBM의 그 왓슨이 이제 그 게임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왓슨이 이겼습니다. 이 당시 왓슨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고요. 4테라바이트의 메모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억 장 정도의 그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있는 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겼는데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기술들이 뭐냐면은 저희 왓슨 같은 경우는 여기 사회자가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질문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에서 막 찾아가지고 거기 후보가 되는 것들을 다 찾아서 거기서 어느 게 제일 확률적으로 높은가 그거 추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이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이제 다 이때쯤이면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알파고고요. 이 알파고는 이제 이세돌이랑 해갖고 4대 1로 이겼었죠. 그러고 나서 잘 알려지지는 않은 건데 그 작년 말에 12월 29일부터 올해 초 1월 4일까지 전 세계에 있는 그 바둑 구단이랑 해가지고 60연승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뭐 딥러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선 딥러닝을 우리가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딥러닝은 학습을 하면 할수록 특히 양질의 데이터를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계에 있는 사람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그 이세돌이 이겼던 한 판이 그게 아마 인류가 그 컴퓨터한테 이기는 마지막 한 판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또 이제 그 리브리라터스라는 그런 그 포커 게임을 하는 그런 AI가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포커 게임 해보셨잖아요. 우리 포커 게임은 체스라든지 바둑이라든지 그런 거와 달리 상대방의 패를 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패가 있는데 그 상대방의 패를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뭘 가져 있을지 저희가 추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컴퓨터가 그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스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러핑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뭐 패가 별로 신통치 않아도 마구 이렇게 배팅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감지해가지고 또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7년 초에 리브라터스는 그 4명의 이제 포커 잘 치는 4명, 그 중에 한국 사람도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랑 20일 동안 하루에 10몇 시간씩 계속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다 따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드러나는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그 게임에 있어서의 그 진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건가라고 보면은 1906년에 여기 있는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Singularity is Near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Singularity는 뭐냐면은 저기 적힌 대로 인공적인 초지능의 발명이 급격하게 기술을 촉발시켜 가지고 우리 문명에 심오한 변화를 갖고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하여금 사람이 지배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 커즈웨이라는 사람이 1990년 이후로 한 147개의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86%가 적중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싱귤러리티는 2045년에 이제 온다고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45년에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그때를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인공지능 하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거 많이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또 기계학습이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기계학습이랑 인공지능이랑 이거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혼동돼 갖고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표를 지금 따온 건데, 인공지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50년대 이제 시작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50년대부터 이제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한 1980년대 돼서 이제 우리가 PC도 많이 보급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이제 그 컴퓨터에 액세스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컴퓨터 사용이 쉬워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계 학습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전에도 기계 학습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서 본격적인 기계 학습은 1980년대가 있었던 거고요. 그 기계 학습이 계속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정체기가 왔었어요. 특히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시는 신경회로망이라는 거가 정체기가 왔었는데 1907년, 6년 사이에 그때 딥러닝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여태까지 어떤 생겼던 그런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능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지능이라는 거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건데요. 우선 사람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 그렇죠? 몸이 있어야 되고 머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말하는 거 듣는 거, 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속으로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이게 뭐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추론 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우리가 하는 지능의 역할들이죠. 그 인공지능을 좀 이제 분야별로 나눠본 건데요. 처음엔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슈퍼바이저 또는 언슈퍼바이저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제 딥러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이 머신러닝이 말하자면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이만큼 학습을 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 보면 이게 의자고, 이게 보면 컴퓨터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면은 컴퓨터한테 아까 그 저파디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서 뭐 다른 추론을 한 다음에 다시 똑같이 말로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그러고요. 요 엑스퍼트 시스템은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크루가 주어지면은 그 크루로부터 어떤 컨클루전을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 비전은 우리 사람의 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뭘 인식하고 그런 것들이 비전에서 일어나고 또 지금 스피치는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 또는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하면은 구술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글로 써지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플래닝, 로봇 이런 것들이 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 종합시켜 보면은 마치 사람의 형태를 가진 그러한 어떤 인공물, 사람의 지능을 이제 모방하는 그런 한 어떤 인공적인 그런 로봇이 이제 등장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학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하나 더 집어넣었는데요. 기계학습은 기계가 학습하는 겁니다. 네, 기계가 학습하는 거예요. 기계가 학습하는데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판단도 하고 예측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똑같은 그 빨간 거 파란색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 X축, 수평축을 뭐 키라 그러고요. 여기 수직축을 만약에 몸무게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들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이 점 하나가 어떤 한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나타냈다고 저렇게 가정을 하시죠. 그러면 저렇게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그린 상태에서 우리가 그 기계 학습을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빨간 것과 파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이 기계 학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 학습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SVM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 이런 식의 바운더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쓰면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학습했을 때는 저 바운더리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외부에서 이게 여자냐 남자냐라고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갖고 있던 요 선에 따라서 이 선에서 이쪽에 있으면은 여자고 저쪽에 있으면 남자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은 방법이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것이 SVM이랑 랜덤 포레스트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아주 복잡한 문제, 쉬운 문제는 그냥 요 두 방법 쓰면 다 됩니다. 근데 아주 복잡한 문제에서 이제 그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에 이제 다보스에서 이제 크라우스 슈밥이 이제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이제 새로운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돌아온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얘기했던 거 보면은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신소재, 에너지 뭐 그리고 저장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 퀀텀 컴퓨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썼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증기기관에 이제 발명했지 않습니까? 증기기관에 발명해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산업은 이제 전기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3차 산업은 한 1970년대나 80년대쯤에 반도체라든지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졌던 거고, 그리고 4차 산업은 저기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슈밥이라는 분도 사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래서 요걸 예를 들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우연히 찾아보니까 인더스트리 4.0 이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독일에서 이제 내세우는 이제 프로그램이 인더스트리 4.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인더스트리 4.0에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이 이 독일 사람들은 본인들은 생각하기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언제 거냐면요. 퍼블리시된 게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슈밥이 2016년에 얘기했는데 훨씬 그 전부터 독일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썼던 거죠. 그거를 독일 사람이면 슈밥이 그냥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이제 뭐 인공지능이니 사물 인터넷이니 3D 프린팅을 다 갖다 이제 집어넣은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렇게 살다 보면은 모든 공문서 한 몇 번째 줄에 다 그 제4차 산업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4차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4차 산업은 이 인더스트리 4.0을 포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내용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죠. 제가 요거 인더스트리 4.0을 좀 더 한번 보기 위해서요. 이게 지금 아까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했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에 실제로 피지컬 시스템이 존재하면은 그 시스템마다 이렇게 사이버로 우리가 사이버라는 게 가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각각을 컨트롤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이버 파트가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사이버가 있고, 죄송합니다. 그 피지컬 파트가 있고, 저 위에 있는 사이버 파트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로 느낀 거를 사이버에다 전달해주면은 이 사이버에서 다시 어떤 명령을 내려가지고 실제로 여기서는 액추에이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피지컬 시스템이 이렇게 뭔가 원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매뉴팩처링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죠? 매뉴팩처링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이고 그 슈밥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훨씬 좀 이제 좀 작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그 과거에 학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버클리에 계신 에드워드 리란 분인데요. 이거 하나만 볼까요? Integration of Computation with Physical Proces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팅하는 것과 실제로 동작하는 피지컬 프로세스가 이제 연관된 거예요. 그것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독일에서는 계속 있었는데 2016년에 크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뭐 이것도 포함시켜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인공지능, 뭐 IoT, 드론, 3D 프린팅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같이 한때 묶어서 설명한 것이죠. 이거 좀 지나고요. 그럼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다가오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직업 문제였었죠.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여기 있는 논문은 2013년에 그 프레이랑 오스본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 이제 옥스퍼드에 있는 교수들인데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702개의 직업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경제학자고요. 이 사람은 이제 컴퓨터 공학자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실제로 컴퓨터로 이제 하는 건데 이거 해보니까 거기서 제일 없어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텔레마케터입니다. 그죠? 텔레마케터, 시계수송공, 스포츠 심판 이런 것들은 지금 98%, 9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직업들이 그런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좀 덜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정말 사람이 필요한 거. 그것들이 나온 것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레크레이션 치료사, 사회복지사, 뭐 초등학교 교사, CEO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라이브러리안들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65%가 되고요. 아키비스트 조사해 보니까 76%더라고요. 네, 그냥 참고하세요. 네. 그 일자리 없어진다 그 얘기는 지금 뭐 많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PwC라 그래가지고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카퍼라 그래가지고 컨설팅하는 영국의 회사에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아마 연 매출이 350억 불 정도 되고 하는 큰 매출인데 여기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30% 정도의 현재 있는 영국의 잡은 2030년까지 오토메이션에 의해서 바꿔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거기 미국도 그 밑에 조그만 글씨 써 있는데 미국도 뭐 한 미국이 지금 38%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35%, 일본이 2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메이션에 의해서 없어지기 쉬운 직종이 여기 운송, 판매, 그다음에 생산하는 쪽, 매니팩처링 쪽 그쪽이고요. 그래서 조금 없어지기가 쉽지 않은 쪽이 어디냐면은 교육, 의료, 사회복지 쪽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 자동화에 의해서 직장에 잃을 가능성이 많답니다. 네, 그래서 남자가 더 많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 개인이 받은 교육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동화는 생산성과 어떤 그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또 부를 증대할 거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일부 소수한테만 집중되기 때문에 수입의 어떤 불균형을 증대시켜 가지고 결국 빈부차를 더 크게 만들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실리콘밸리나 그런 데서는 이제 파일럿 테스트로 이제 베이직 인컴이라는 것을 실제로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을 그냥 실업자들한테 그냥 일부러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 나가는가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일자리 잃고 그런 자동화에서 일자리 잃고 이런 일들이 좀 우리가 경제적 또 법적 규제 등에 의해서 그 자동화의 속도가 좀 앞으로 조절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맨 마지막의 얘기입니다. 이 맥킨지도 한번 그 미국 사람들의 업무를 분석해 봤어요. 우리가 업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나눈 것이 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여기가 매니징 아더스라고 했죠. 다른 사람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pplying expertise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발휘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스테이크홀더 인터랙션 이건 고객을 만나서 이제 상담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예측이 불가능한 육체 노동. 그다음에 여기는 데이터 코렉션, 데이터 프로세싱 그리고 예측 가능한 육체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요거 각각 색깔에 해당되는 여기 표시가 뭐냐면 이게 없어질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오토메이션에 의해서 바꿔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이 잘 되는 것이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잖아요, 그죠? 피지컬 그러니까 그 예측 가능한 육체 노동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하는 거, 데이터 코렉션하는 거 이런 거는 없어지기 쉽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이쪽은 이제 좀 덜 없어지는 직업이고요. 이거는 지금 미국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보내는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백분율로 나타내 본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약 한 2만 명, 2억 정도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한 시간들을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을 때 7%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매니지 워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가 이제 엑스퍼티를 사용하는 일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위스 은행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 쓴 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25위예요. 스위스가 1위입니다. 자기네가 1위예요. 그래서 그 부진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건 삼성전자랑 이제 현대자동차인데요. 그 두 회사 GDP가 이제 20%가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폐쇄적이잖아요. 이제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그 조직마다 다 폐쇄적이죠.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왔던 주입식 교육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서로 의견이 틀어지면 잘 합의가 안 돼. 그런 미흡한 사회적 합의 때문에 우리가 좀 부진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것도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2006년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2006년부터 17년까지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경쟁 중에 한 100위 근처에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근데 이 전체 조사의 대상이 138개국이에요. 138개국 중에서 이제 100이 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부의 규제, 이게 105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규제 우리가 많다는 얘기죠. 둘째,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정치인에 대한 신뢰, 96위. 그래서 굉장히 선방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업 이사회의 효율성, 그러니까 우리 기업 이사회 잘 안 믿잖아요. 네, 이런 것들 문제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효율성도 굉장히 안 좋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노사협력, 이게 135위니까 거의 이제 우리 뒤로는 세 나라밖에 없죠. 그다음에 채용과 해고의 관행, 그러니까 그 파이어링하고 하이어링하는 것이 쉽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중복 비용이 발생하는 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금융시장에서는 은행이 건전하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융자가 쉽지 않은 거, 그리고 벤처 캐피탈의 가용성이 떨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그 나쁜 것만 얘기하기 그래서 하는 게 좀 그래서 좀 좋은 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것이 투자자 보호가 8위더라고요. 그리고 인프라 중에 유선전화 4위. 뭐 유선전화 많이 있어도 잘 안 쓰는데 4위입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거시경제 환경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적은 나라예요. 그다음에 보건 교육에서는 우리가 HIV, 우리가 에이즈라고 하잖아요. 에이즈가 되기 전의 상태인데 HIV 전파율이 제일 적습니다. 그게 안정된 사회고요. 기대 수명이 한 10위쯤 되고, 고등교육은 대학생 등록률이 그 사람 수에 비해서 90%가 넘어가고 이제 2위, 세계 2위가 되고요. 시장의 효율성, 이거는 소비자 민감성이라는데, 민감성이 이게 소피스티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소비자들이 까다로운가, 뭐 이제 그런 것들 나타내는 것이 1위고요. 인터넷 가입률 5위, 그다음에 우리나라 특허 등록이 세계 6위가 됩니다. 그래서 100만 명에 한 233개 정도가 등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지금 도대체 인공지능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왓슨이 그러니까 퀴즈쇼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왓슨은 퀴즈쇼에서만 쓰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최근에 들었겠지만 건양대학, 의과대학 같은 데서 지금 이제 실제 사갖고 와서 이거 종양학 그런 데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기사인데요. 작년에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이 왓슨을 이용해 가지고 암 환자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해보니까 그 결과의 99%가 그 의사들이 내는 처방이랑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0%는 의사들이 찾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결과를 찾아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왓슨이라는 것은 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어보니까 47초마다 새로 전호를 찾아가지고 그걸 요약해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죠? 근데 우리 의사 한 분이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의사되더라도 이런 뭐 이렇게 종양학이라든지 내과, 그다음에 우리 그 그림 그 옛날 방사선과 같은 게 영상 쪽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빨리 지금 기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컴퓨터가 하기 굉장히 쉬운 일들이고요. 이거는 그 미국에 있는 그 AH라는 것은 American Heart Association인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10년 내에 자기가 그 심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몇 %다 이렇게 나와요. 저도 30대 때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72.8%였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게 어떤 교수들이 이제 이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데이터보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실제로 이제 찾아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꼭 의사를 찾아가서 가지 않더라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에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스스로가 좀 자기를 더 관리도 잘할 수 있고, 이제 그럴 길이 이제 의료계통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의료 쪽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것이 여러분들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하는데 여러분들 아파서만 가는 게 아니라 안 아파서도 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의료 데이터에. 건강한 사람들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학습을 해가지고 뭘 예측을 하고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환자들이 병원 가서 이제 얻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나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좋은 데이터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런 관점에서 의료 쪽의 발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개인정보보호법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막혀져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다음에 아까 의료 얘기했으니까 법률적 얘기입니다. 법률은 이제 IBM에서 이제 또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로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러스라고 그러죠. 이 만들어갖고 이거 2016년도 5월달에 나온 겁니다. 변호사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상당히 많은 변호사들이 이제 초임 변호사들이 주로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판례 찾는 거예요. 판례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초임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그 판례 찾는 거는 컴퓨터에 맡겨라 이거예요. 그럼 얘 로스를 실제 여기 여러분들 혹시 저 유인물 속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요, 그 여기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판례를 다 컴퓨터가 찾아줘요. 그리고 변호사는 고객을 만나가지고 고객한테 집중하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나온 이제 조지아텍에서 이제 얘기인데요. 이 어떤 저분 교수가 지금 300명이 되는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래요. 온라인 강의입니다. 근데 보통 질문이 한 학기에 10,000개가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 10,000개 나온 질문을 다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TA를 8명을 썼는데 늘 그게 어려웠대요. 그 8명 자체 쓰는 것조차. 그래서 저분이 그 IBM에 아까 있었던 왓슨이라는 걸 왓슨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질 왓슨이라고 붙였는데 9번째 TA로 쓴 거예요. 컴퓨터를.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음에는 좀 버벅거렸는데 한 4, 5개월 지나고 나니까는 그다음부터는 누가 진짜 사람이고 컴퓨터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좋은 응답을 이제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지금 무크라든지 OCW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 학습자랑 교수 사이의 그 인터랙션 서로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질문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큰 학습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공부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음성으로 질문하면은 아마 이제 음성으로 답해 줄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인터넷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죠?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그 우리가 창작 그러면은 그 사람의 고유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 했냐면 플로우 머신이라는 데가 이게 소니가 이제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플로우 머신을 만들어 가지고 한 13,000곡 정도의 그 노래들을 다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틀즈의 노래를 틀어달라 그러니까 비틀즈의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보셔가지고요,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비틀즈가 만든 노래 같은 것이 줄줄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음악 같은 것도 창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완전히 새로운 가수는 만들 수 없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가수들을 흉내내 가지고 비슷한 거 만드는 거는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노래방에 가시면은 인공지능이 만든 노래를 부르실 날이 이제 곧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래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미술입니다. 이게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또 이 프로젝트 과정에 대해서 다 나와요. 렘브란트가 그렸던 모든 그림들을 다 학습을 했어요. 다 학습을 하고 나서 이제 컴퓨터한테 뭘 얘기했냐면은 30대에서 40대 남자를 그리되 검은 모자 쓰고 하얀 컬러를 하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남자를 그려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또 작년에 구글 딥러닝을 이용해서 고호의 작품들을 다 또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고호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보면은 고호 작품처럼 생겼나요? 그래서 어떤 거 제일 비싼 거는 8,000불에 팔렸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술품도 어쩌면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거 다 3D 프린팅 한 겁니다. 그래서 표면이 보면 유화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파고죠. 여러분들 혹시 그 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알 수 없는 발신. 파파고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쓰시면은 이게 영어로 되면 이렇게 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면 영어가 쫙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중국말이라든지 그런 것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고요. 이게 구글 번역기입니다. 구글 번역기는 최근에 알파고에 썼던 딥러닝 방법을 써가지고 훨씬 그 성능이 좋아졌어요. 요거는 그 작년에 채식주의자로 우리가 한강 씨가 이제 상을 탔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기 요 소설의 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내 구글에다 넣어보고 네이버에다 넣어봐서 한번 해봤어요, 번역을. 그리고 요거는 데보라 스미스는 그 원래 번역가였고요. 이 사람들 같이 상 받았죠, 둘이.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좀 맞긴 맞는데 어떤 데는 이 소설에 보면 예를 들면 어쩌다 함께 있는 휴일에는 어디론가 외출하기를 청하지도 않았다. 이게 주어가 애매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못해요, 아직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엉뚱한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아직 이렇게 그 문서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어가 있지 않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아직도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특허 같은 거는 번역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늘 쓰는 말만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법률 같은 데서 나오는 어떤 판결문도 그렇고 늘 자주 사용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 소설이라든지 문학 쪽 그런 쪽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보청기 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 이건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끼고 유럽에 가시면은 상대방이 이태리어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한국어로 듣게 됩니다. 이렇게 이태리어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이태리어가 여기로 싹 들어와요.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얘가 서버에 가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죠.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글자가 한국말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말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 올해 말에 나오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 하나 끼고 가시면은 이렇게 근데 상대방도 알아들으려면 상대방도 물론 저기 있어야 되죠.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혼자만 있으면 알아는 듣되 뭐 상대방은 배려가 잘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세상에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이 최근에 요거는 제가 그 페이북에 그냥 올린 건데 이 사람의 뇌파를 읽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요 스마트폰에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어디서 했냐면 지금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을 실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팀을 구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하는 사람, 뭐 신경 영상 엔지니어,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까 이게 우리 보통 손이나 발이 없는 사람들한테 머리에서 오는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의족이나 의수 같은 거 움직이게끔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동원이 돼가지고요 실제로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부터는 글자를 안 치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정말 그 화면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손으로 쓸 때보다 5배가 빠르다 그래요. 지금 요게 지금 그 가디안이라는 그 신문에 나왔던 기사고요. 이거는 지금 그 AI 테라피스트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AI 테라피스트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죠. 이거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로봇이에요. 화면으로 나타나는 로봇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그 뭐죠? 그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소더인가요?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주로 이거는 어디서 지원이 됐냐면 그 지금 현재 그 USC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다파라는 미국의 이제 국방부 쪽에서 이제 그 연구를 지원해주는 거기서 이제 지원받았고 한 일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이제 그 이락이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전쟁할 때 보면은 뭐 사람도 죽고 뭐 몸도 찢어지고 그런 거 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여기다 앉혀 놓고 이제 여기 지금 있는 요 지금 센세이라 그랬죠, 선생님. 센세이가 이제 그 상담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 사람이 이 센세이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게 뭐냐면은 마음이 편하대요. 직접 사람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것이 있으니까 더 자기 속마음을 다 표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마치 그 터미네이터가 보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의 눈빛을 봐요. 어디를 보고 있는가 보고 그 사람이 지금 얼굴 표정 보고 뭐 초점이 어디가 있나 이런 거 보고 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한다 그래요. 현재 지금 얼굴을 보고 나서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떤가를 이제 알아내는 기술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수준의 카운셀러보다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자폐증 환자들한테 어떤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소셜 스킬 같은 거를 길러주는데 이런 지금 그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앨런 머스크는 대표적으로 이 AI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AI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스티븐 호킹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이 오면은 인류가 종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AI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2017년 4월 이거 지난달이잖아요. 그날에 저기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회사에다 투자했냐면 그 뉴럴 링크라는 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뉴럴 링크라는 데가 뭐 하는 거냐면 그 하이브리드 휴먼 컴퓨터 브레인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칩 박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 머리에다가 이렇게 연결했고 하드 디스크에 중국어가 있다면 그 중국어를 딱 다운 받으면 여러분들 이제 중국말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거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뭐 4년 내에 하겠다 그러는데 잘 4년 내에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하는 쪽에서 보면은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두려움 같은 거 그런 이나 아니면 우울증 환자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그 AI랑 그 브레인 스캐닝에 의해서 실제로 그 두려움이나 우울증을 갖고 있는 뇌의 부위를 알아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다 실제로 어떤 정기적인 신호를 줘가지고 그거를 상태를 호전시켜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 영상을 이용 네이버에 있는 그 인식하는 사이트고요. 여기는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인식하는 사이트는 지금 사진을 인식해 갖고 이제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자동 분류 기술 이제 딥러닝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막 찍더라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클래스별로 다 폴더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 기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에서는 꽃 검색, 꽃을 사진 찍으면 이 꽃이 무슨 꽃이다라는 것이 여기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 데모를 틀어드리면 굉장히 이거 재밌는데요. 이 키워드를 머신러닝 구글 머신러닝 API 레코그니션 이렇게 쳐보면은 여러분들 그 구글에 딱 뜹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 그 예제가 있어요. 그 예제를 보시면은 비디오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비디오 씬이 변할 때마다 그 씬의 넘버가 이렇게 발생하고 그 비디오 안에 나오는 물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이 나왔다 그러면 뭐 호랑이, 무슨 벵갈 호랑이 그럴 확률이 몇 프로다 그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구글 머신러닝 API만 쳐도 아마 요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이분이 지금 중국 분인데 이제 구글에서 이 분야를 지금 책임지고 하시는 분인데 이제 스탠포드 교수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사이트는 이런 사이트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추려온 건데요. 이 사이트는 실제로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서 등장했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자동차 ITS 쪽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ITS 쪽에 우리가 응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자동차의 뭐 차종이라든지 뭐 그런 걸 우리가 좀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틀어보면은 이렇게 영상이 지나갈 때마다 그 지나갔던 차들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나와요. 바디 그 차의 그 스타일이 나와요. 뭐 저기 SUV냐 아니면 해치백이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럴 확률이 얼마다라는 거, 뭐 제작사가 어떻고, 그다음에 이 만든 연도가 얼마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쉬운데 이것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콜센터 같은데 전화해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우리 그 많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는 콜센터에서 전화했을 때 사람이 안 받아주면 신경질 내요, 그죠? 화가 난단 말이죠. 계속 몇 번 누르라 그러고 한참 누르면 어떻게 전화 또 끊어지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어떤 조직에서도 이게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학교에 있다 보니까는 학교에 문의 전화가 오는데 이게 대답을 잘못해주면 굉장히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영역고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를 어떻게 잘해줄 건가, 이제 특히 전화로 온 것들에 대해서 해줄 건가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어떤 옵션을 줘서 뭐 찍게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대답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이제 그 커스터머들의 어떤 FAQ 있죠. 자주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리얼 타임으로 우리 반응하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여러분들 뭐 기록 관리 뭐 그러니까 좀 혹시 문서 같은 데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본 건데, 이건 문서를 자동 분류해 주고요. 거기서 관련 정보를 이제 추출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문서가 이렇게 생성된 이렇게 문서가 생성되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생성되면은 이거를 다시 보존 포맷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 보존 포맷 이제 뭐 PDF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분류를 해줍니다. 분류해 갖고 문서 내용의 이름과 주소들을 이제 이런 데서 추출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좀 잘 분류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내용들을 또 다시 DMS에다 저장했다가 이런 것을 데이터를 재조합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해서 어떤 기업에 잘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솔루션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예를 이제 한 15개 정도 들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 주위의 인공지능의 사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급격하게 지금 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예제가 1916년이랑 17년 겁니다. 그만큼 그 예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전문 직종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좀 작업 과정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고 결과 해석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겠다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의사라면은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문진을 하고 그렇죠. 그 문진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 무슨 병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치료하는 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인공지능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어디까지냐? 데이터 이게 수집 잘 된단 말이죠, 그죠? 혼자서 그냥 24시간 계속 그냥 돌면서 하니까 잘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이거 특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잘 되고요. 그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또 추론을 잘합니다. 추론도 잘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우리 그 종양학에서 나온 것처럼 거기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는 이제 뭐 이 정도는 확실하게 잘 되고 이 정도조차도 지금 우리가 엑스퍼트 시스템을 써서 이 정도까지도 지금 가능한 그런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요 밑에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일할 것만 있어요. 이제 일만 하면 돼요, 그죠? 머리 쓸 일 없고 그냥 일만 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잘 쓰는 거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건데
그럼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다른 얘기다, 다른 분야의 얘기다, 이 컴퓨터 분야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도구와 좀 친숙하게 지내자. 그런 얘기죠. 인공지능은 이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고 우리가 하드웨어 발전은 눈에 띄니까 우리한테 잘 보이는데 소프트웨어 발전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새 인공지능이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비디오에서 보니까 1983년부터 1983년에 어떤 수학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걸렸던 시간이 80몇 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2003년에 똑같은 문제를 풀는데 1분이 걸렸대요. 1분이 걸렸어요. 근데 그게 속도로 따져보면 46만 3천 배가 빨라진 거라고 합니다. 46만 배가 빨라진 거래요. 근데 그동안에 하드웨어 발전을 생각해 보면은 하드웨어가 더 많이 발전됐을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더 발전했을까요? 하드웨어 발전은 1000배 발전했답니다. 소프트웨어가 46만 배 발전한 거예요. 그죠?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소프트웨어 발전은 하드웨어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계속 우리가 스스로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 그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살다 보면 이제 새로운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학습 능력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도 저런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문제 해결 능력, 그것 또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머리 좋고 뭐 잘 외우고 뭐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적어도 제 세대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중요합니다.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뭐 감성 지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감을 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지금 요즘의 세상은 더 많이 사람과 사람이 이제 만나지 못하고 늘 카톡으로만 친구가 되고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를 늘림으로써 우리가 좀 더 차별화되고 개인 스스로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수련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다 이제 설명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